좀 많은데? 쉬운데? 에? 쉬운 거 아니야? 106명? 근데 선생님 첫 그거도 얘기했지만은 생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간고사가 되게 쉬울 거란 말이야. 중간고사 일단은 실수가 없어야 되고 기말에서는 이제 신경계랑 근수축이 나오니까 신경계가 보통 중간 때 보통 포함이 될 거란 말이야. 신경계 쪽을 잘 알아야 되지만은 당연히 앞쪽에서 근데 보통은 3등급 이하는 1, 2, 3 할 때 그럼 신경계 빼고 1, 2단원은 물질대사랑 그 앞에 뭐 연역적 그거란 말이야? 거기 사실 틀릴 게 없잖아. 근데 그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 일단 3등급 이하가 보통 그러고 그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베이스로 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부터 그 변별력이 갈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는 앞에 1,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문제 다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지. 완자도 있고 기출픽도 있고 자유스토리도 있고 수능특강도 있고 말이야.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고 1,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일단 기출문제부터 먼저 잡는 거야. 기출문제. 자유스토리부터 먼저 잡은 다음에 수능특강이 제일 어려우니까 자유스토리로 최대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학습을 한 다음에 기출픽으로 이제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거죠. 보통은 생명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는 좋고 그다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보통 한 번만 풀잖아. 한 번. 당연히 한 번 풀면 안 되고 선생님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문제를 다 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기만 보면 되니까는 내가 만약에 기억니은 디귿인 건데 디귿 보기만 몰라 틀렸어. 그럼 디귿 보기에만 계속 표시를 해놓는 거야. 그럼 나중에 돌아와서 디귿 보기만 보면 되는 거니까 굳이 회독에 막 큰 시간이 안 걸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1, 2단원 금방 봐, 금방. 잘하는 친구들. 1, 2단원 약간 쉬는 시간 때 그냥 풀고 채점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고 제대로 각 잡고 이제 생명을 공부하겠다. 그럴 때는 뭐 3단원만 하면 되지. 물론 지금은 이제 1, 2단원 많이 까먹었으니까 또 많이 틀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1, 2단원은 크게 안 어렵거든요. 대신에 이제 실수 만약에 평소에 그런 것들 많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잘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여기서 틀리면은 진짜 안 되고 3단원에서 조금 우리 집중해야지.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1, 2단원 많은 문제들을. 그 다음에 3단원은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추론 문제다 보니까는 그 방학 때 배웠던 거에 플러스 이제 조금 다른 유형별로 좀 분석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는 그런 것도 연습하면은 100점 맞는 게 딱 깔끔하지 않나? 100점 맞으면 1등은 아니야? 당연히 수행평가도 당연히 잘 챙겨야 되고 수행평가 근데 보통 문제 푸는 거니까 한 100점 맞으면 되잖아 지금. 네. 소수령이 있어요. 아 서술형? 너무 더 빡세지 않나요? 근데 서술형은 근데 그 알면 푸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닌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서술형은 그냥 말로 풀어서 쓰는 거니까 선생님 최대한 자세하게 쓴 다음에 선생님 이제 나중에 또 시험 볼 때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약간 시험 전략이 다 있어야 되거든. 전략 다 있어? 약간 자기만의 그게 다 있는데 아니요? 그냥 하는 건가? 선생님은 약간 우리는 많이 공부를 할 거잖아. 우리 많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는 사실 시험 문제를 보면은 막 모르는 문제는 한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는. 그럼 걔네들 만약에 뺐다 쳐. 걔네 빼면은 나머지는 만약 중간고사로 치면 한 10분 안에 다 풀어. 10분, 15분? 그 안에 다 풀어. 걔까지 다 체크를 했어. 헷갈리는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 그럼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해놔. 기억니은 디귿이 있다고 하더라도 디귿 문제가 안 헷갈리고 그러면 앞에다가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해놓고서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일단 서술형부터 먼저 쓰는 거야. 서술형은 선생님은 최대한 그 학교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르겠지만은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쓰는 게 좋으니까는 그 안 잡히려면 아니면 나중에 내가 이의제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 이렇게 다 썼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의제기 하려면 최대한 자세하게 써야 된다는 거. 대충 쓰지 말고. 그럼 서술형부터 먼저 쓰면은 만약 한 25분 남았어. 서술형부터 다 썼어. 그럼 서술형은 다시 볼 필요가 없잖아. 다 썼으니까. 그럼 25분 남았으면은 체크한 것들 먼저 보는 거지. 체크한 것들 먼저 해결했어.
해결하고 뭐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으면은 나머지 것들 내가 좀 헷갈렸던 것들 다시 봐도 괜찮고. 선생님은 실제로 선생님은 너무 그 인천에 있는 학교인데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니어가지고 되게 문제가 되게 쉽단 말이야. 선생님은 실제로 한 10분 만에 풀어. 10분 만에 풀고 뭐 서술형 한 10분 썼어. 그럼 40분 남잖아. 그럼 40분 동안 그냥 1번부터 이 기억 니은을 하는데 내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기억을 맞고 니은이 틀렸다고 했어. 그럼 기억을 맞으니까 다시 읽으면서 아 얘 맞구나. 니은은 틀렸지. 그럼 내가 틀린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럼 실수가 되게 줄어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면서 실수 같은 것들도 그 시험장에서 많이 잡아냈었고, 얘가 이 부분이 틀렸고 얘를 뭘로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실전에서 사실 이런 시간은 막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는 최대한 이제 처음 풀 때 집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풀고서 서술형은 당연히 최대한 자세하게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헷갈리는 것들, 체크하는 것들 위주로 다시 검토한 다음에 끝내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하긴 하지. 그래서 시험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막 찍는 방법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약간 시험 전에 알려줄 테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보면 좋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선생님이 그 시험 전에 또 연습할 만한 그 주니까는 그런 것도 위주로 봐주면 될 것 같아.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항상성 세 가지 보는 거거든. 항상성이 아까 혈당량이랑 체온이랑 산부삽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먼저 혈당량 같은 경우에는 정의 자체가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로 약 0.1% 정도로 유지돼야 되는 거고, 이 혈당량 조절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여하는 거냐면 인슐린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의 기량작용, 얘네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혈당량 증가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에피네프린도 관여를 해요. 아까 에피네프린의 혈당량 증가가 있었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관여한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만약에 혈당량이 지금 너무 높아, 고혈당의 상태야? 그럼 그때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겠지? 그러니까 혈당량이 감소하게 될 거야. 저혈당일 때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가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 아까 부신 속질에서 나온다고 했었지?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촉진되게 되면은 혈당량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리고 문제에서는 혈당량 증가, 혈당량 감소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주냐면은 식사를 했다 또는 운동 중이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혈당량 증가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운동 중이라고 하는 거는 혈당량 감소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식사부터 먼저 봤을 때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량이 올라갔을 거야. 그럼 이자 베타세포한테 가가지고 일단 혈당량을 낮춰야 되는 거니까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돼. 그럼 인슐린 같은 경우에 그 기능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준다고 했었는데 그 기관이 간인 거야, 간. 그럼 인슐린의 표적 기관이 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냥 생으로 물어봐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이 촉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를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거잖아. 포도당이 육각형 모양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포도당이 쭉 연결된 거를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글리코젠 합성이라고 했을 때 이미 알 수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동화작용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작용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 촉진도 있어. 인슐린이 작동하는 게 세포로 포도당 흡수 촉진도 있다. 사실 이제 나중에 시험 대비로 가게 되면 이게 요 그림, 이미지 같은 게 머릿속에 한 번에 쫙 떠오르는 게 좋고, 인슐린의 기능에 왜 세포로 포도당 흡수 촉진도 있냐면 이렇게 혈관이 있게 되면은 주위에 그 세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인슐린의 기능 같은 경우에 혈당량을 낮추는 거니까 혈관 속에 이렇게 포도당이 있다라고 했을 때 혈당량을 낮춘다라고 하는 거는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줄이는 거야. 그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도 되지만 이 포도당을 세포 쪽으로 보내게 되면 혈관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 맞을까? 그러니까 세포로 포도당 흡수 촉진 자체도 기능이 혈당량 감소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인슐린에게 루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 중일 때는 이자의 알파세포한테 가가지고 글루카곤이 분비되게 되면은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랑
인슐린이랑 기량작용하는 거니까 반대로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될 거야. 그럼 간에서 글리코젠이 분해가 되게 되면은 얘는 이화작용에 해당하겠지. 또 다른 루트로 혈당량 감소가 시상압으로 가게 되면은 시상압에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유런의 변형인 부신속질로 가게 되면은 부신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돼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혈당량 증가시킨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증가시키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간에 가서 작용하게 되는 거거든.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도 간에 작용해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준다. 이거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상하부에서 부신속질로 갈 때 교감신경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가 작동하는 거야. 신경계. 반면에 이 부분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 이렇게 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분비계가 작동하는 거잖아.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루트가. 이 안에서도 신경계가 작동했냐 내분비계가 작동했냐. 왜냐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계랑 내분비계 둘 다 작동하는 거니까. 거기서만 생각을 해주면은 밑에 그 글이 방설명한 거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왼쪽에 나와있는 2자 3이라고 하는 거 2자 3 또는 람게르하스 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알파세포랑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게 인슐린이고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게 글루카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성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그래프가 많이 나오고 그래프 해석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x축이 원인이고 y축이 결과인 거잖아. 지금 봤을 때 식사를 했대 가에서 봤을 때 식사를 하게 되면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지? 그럼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했어.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혈당량을 낮춰야 되는 거니까 인슐린의 농도도 같이 높아질 거잖아.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도당이랑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농도 그래프가 항상 같이 간단 말이야. 근데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랑 기량작용하는 거니까 어때? 그래프의 개혁이 반대가 된다는 거지. 두 개가 기량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가리고 봤을 때도 어떤 게 인슐린이고 어떤 게 글루카곤인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나에서 봤을 때는 운동을 시작했더니 얘는 글루카곤이야 인슐린이야? 운동을 했을 때 그럼 저혈당이야. 저혈당이면 혈당량을 높여야 되는 거니까 글루카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 밑에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당량이 높은 거야. 근데 당뇨병의 종류에 제1형 당뇨병이랑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이고 제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성이 감소했다. 이렇게
우리 면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방어 체계인 거잖아. 근데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래 우리 몸을 지키는 그 방어 체계가 병원체를 죽여야 되는 건데 내 몸에 있는 기관 또는 조직을 병원체라고 인식하고 공격한다는 거야. 그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야. 내 몸에 있는 조직이라든가 기관 이런 것들을 병원체라고 인식하고 공격하는 거야. 근데 제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이 우리 몸에 이자가 있는데 이 이자가 병원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자에 베타세포가 있는데 병원체인 줄 알고 우리 항체가 막 공격을 해. 항체 아직 안 배웠지만 항체가 막 공격을 해. 그래서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된다는 거야.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서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돼. 걔가 병원체인 줄 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금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혈당량이 지금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인슐린 농도 같은 경우에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 농도가 증가했고 그렇기 때문에 혈당량이 감소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적정한 그 혈당량을 유지한단 말이야.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 이자의 베타세포 자체가 파괴된 거야. 그럼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럼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봤을 때 인슐린 농도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거잖아. 베타세포 자체가 아예 파괴됐으니까. 그러니까 혈당량 자체도 지금 조절이 안 되고 매우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게 인슐린 수용체 민감성 감소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비만이 환자들한테 되게 많이 발병되는 질병인 거고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포에 간세포라고 해보자. 그럼 간세포가 표적세포인 거니까 그 인슐린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이제 인슐린이 붙어야 돼. 간세포에. 포도당도 있고 뭐 이제 인슐린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보자. 제2형 당뇨병은 얘가 인슐린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너무 많이 먹어. 계속 먹는 거야. 그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 혈당량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겠지. 그럼 혈당량이 계속 높은 상태에 유지가 되면은 이자 입장에서는 혈당량을 낮춰야 되는 거니까 인슐린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분비를 할 거야.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괜찮아. 맨 처음에는 수용체에 인슐린이 이렇게 붙게 되면은 포도당을 흡수해준단 말이야. 포도당을 흡수해줘 그때는. 포도당을 흡수해줘.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처음에는 되게 소중했어 친구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무뎌지잖아. 약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다 그래. 사람들이 다 변해. 처음에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처음에는 인슐린이 되게 소중했어. 근데 혈당량이 계속 높으니까 인슐린이 계속 분비돼. 그러니까 인슐린이 원래 특정 상황에서만 분비돼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분비되다 보니까 인슐린이 그냥 원래 있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그럼 인슐린은 원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수용체가 인슐린이 오더라도 인슐린 원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포도당을 흡수를 안 해준다는 거야. 그게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했다는 거죠. 원래 민감하면은 인슐린이 붙자마자 바로 포도당을 흡수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는 인슐린이 붙더라도 워낙 많으니까는 인슐린이 붙어도 얘는 그냥 활동을 안 한다는 거야. 이해될까? 그러니까 제1형 당뇨병이랑 차이점은 어떤 거야? 혈당량 자체는 둘 다 똑같이 높은 건데 그러니까 당뇨인 건데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인 거니까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반면에 제2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에 대한 농도가 오히려 높은 거야. 왜? 혈당량이 계속 높은 상태인 거니까. 대신에 인슐린의 수용체 민감성이 감소됐으니까는 혈당량 자체는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똑같이 당뇨병과 같이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1형 당뇨병이랑 제2형 당뇨병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까지도 조금 기억을 해주고 됐고 그래서 방금 했던 게 이제 혈당량이고 체온 같은 경우에 36.5도씨를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체온 같은 경우에는 간내 시사마루가 당연히 항상성 중추인 거니까 체온 변화를 감지하고 또 중요한 게 체내의 열 발생량, 열 발생량이랑 열 발산량 이 두 가지를 조절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되어 있어. 열 발생량이랑 열 발산량.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열이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고,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단어 자체가.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지금 더워. 내가 지금 더운 상태야. 그래서 열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열을 만드는 거고, 열 발산이라고 하는 건 열이 바깥쪽으로 내 몸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럼 더울 때 같은 경우에는 열 발생량 같은 경우에는 많아져야 돼, 적어져야 돼? 내가 더울 때는 많아져야 돼, 적어져야 돼? 생각했어? 적어져야 되는 거잖아. 아니 지금 덥잖아. 더운데 열을 더 많이 만들면 어떡해? 반대로 바깥쪽으로 열을 많이 방출해야 되는 거니까 열 발산량도 반대로 늘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추울 때는 내가 좀 추우니까 열을 많이 발생시켜야 되겠지? 그럼 열 발생량은 늘려야 돼. 반대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 열 발산량은 줄어들어야 돼. 추울 때는.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거지? 1번이랑 2번에. 추울 때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고, 더울 때는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그 밑에 원리가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추울 때 같은 경우에는 감각신경이 가. 그러다가 간내 시사나프한테 가가지고 TRH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TSH 분비 증가, 티록신 분비량 증가할 거잖아. 그럼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서 촉진시켜 줄 거야. 간한테 가서. 티록신의 표적기관 같은 경우에는 간인 거야, 간. 티록신의 표적기관 간인 거야, 간. 티록신의 표적기관 간이야. 이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세포호흡이라고 했어. 그럼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겠지? 그 다음에 간내 시사마구가 이제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시켜. 그렇게 되면은 이 교감신경이 강화하게 되면 부신속질로 가겠지? 왜 부신속질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신경절 미분유란의 변형인 거니까. 그럼 부신속질의 작용을 받게 되면은 에피네프린이 증가할 거잖아.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물질에서 촉진을 하게 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열 발생량 증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아까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 혈당량에서도 마찬가지로 표적기관이 간이었었잖아. 세 번째로 피부 근처의 혈관 수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깥쪽 피부가 있을 때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야? 우리 피는 차가워 뜨거워? 피가 차가워 뜨거워? 뜨겁잖아, 그치? 막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은 막 곰 죽이면은 막 김 나오고 그러잖아, 겨울 이럴 때, 그치? 혈액은 되게 뜨거운 거야. 근데 만약에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랑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열이 많이 지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확장하게 되면은,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은 혈액이 많이 지나가. 혈액이 많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열이 많이 지나가는 의미인 거야. 근데 이 혈관 같은 경우에는 피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열을 바깥쪽으로 많이 뺏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혈액은 뜨거운 거니까. 그래서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거는 열 발산량이 증가한다는 거지. 바깥쪽으로 뺏기는 열이 많은 거니까 열 발산량 증가해. 발생량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 열 발산량이 증가한다는 거야. 반대로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은 빠져나가는 열이 줄어들 거잖아. 그러니까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한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열 발산량 자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추울 때인 거니까 피부 근처에 혈관을 축시킴으로써 열 발산량을 감소시켰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체온 상승이 된 거고. 하나 더 써보면은 털세우는 수축. 털세운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피부에 있는 털 밑에 있는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털세운근이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털이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묻어 있는데 털세운근이 수축하게 되면 털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말 그대로 털을 세우는 거야. 털세운근이 수축하게 되면 그럼 털이 서게 되면은 이 안쪽이 비어 있는 공간이 공기로 채워지면서 따뜻한 보온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 보온 효과. 그럼 이 털세운근 수축 같은 경우에도 열 발산량,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게 되는 거니까 열 발산량 감소인 거니까 결국에는 체온 상승에 도움을 주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간색이 지금 신경 조절인 거고 지금 파란색이 호르몬의 조절인 거니까 어디가 지금 신경계인 거고 어디가 호르몬, 그러니까 내분비계인 건지까지도 차이점을 잘 봐주고. 그럼 더울 때는 거의 반대로 해주면 돼. TRH는 이제 나오면 안 돼. TRH 분비량 감소, TSH 분비량 감소. 그럼 티옥신은 안 나오는 거니까 물질에서 감소할 거야. 그렇지? 근데 에피네프린은 그냥 아예 분비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열 발생량 감소. 더울 때인 거니까 추워져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교감신경 작용이 이제 완화인 거지? 강화가 아니라 완화. 그럼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니까 피부 근처에 혈관이 오히려 확장돼야 될 거야. 그래야지 열이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테니까.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땀 분비. 땀을 분비하게 되면은 기와 열로서 물이 열을 같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땀 분비 같은 경우에도 열 발산량 증가다. 결국에는 체온이 하강하게 되는 효과를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됐을까? 그 밑에 그 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방금 잘 설명했던 게 있으니까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투압 같은 경우에는 삼투압 하면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어? 생각해서 삼투압이 뭔데? 삼투압이 뭐야? 반투각성막을 밀어내는 압력인 거야? 반투각성막을 밀어내는 압력도 맞는데 생명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농도라고 기억하면 된다 했잖아? 삼투압은 그냥 농도이거든. 삼투압은 농도야.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짠 음식을 먹게 되면은 체액의 농도가 높아지네. 체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들어있는 전부 다 액체를 얘기하는 거지. 혈액이라든가 림프액이라든가 전부 다.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네.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혈액이 혈장이랑 혈구로 되어 있는데 그 혈장의 농도라는 거지. 근데 혈장 삼투압은 그냥 편하게 우리 몸의 농도라고 생각을 해도 똑같아. 혈장 삼투압은 우리 몸의 농도야. 그럼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체액의 농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우리 몸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삼투압 조절하는 거는 결국에는 일단 중추가 간대 시상하부인 거니까 간대 시상하부에서 혈장 삼투압 변화를 감지한 다음에 항이 호르몬 ADH인 거지? 아까 뇌하쪽 키업에서 나온다고 했었고 얘를 조절해서 혈장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럼 다시 ADH 같은 경우에는 기능 자체가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량 촉진이었어.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이해를 해봐야 돼. 맨 처음에 정상 혈장 삼투압이었어. 내 몸의 농도가 정상이야. 근데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물이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니까 내 몸이 짜지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겠지? 그렇지? 삼투압은 농도인 거니까. 그럼 높아진 거를 이제 시상하부가 인식을 하게 되면은 뇌하우스 전염한테 가가지고, 뇌하우스 후엽한테 가가지고 빨리 ADH 붕괴하라고 얘기할 거야. 왜?
왜 ADH 분비하는 거야? ADH를 분비하게 되면 콩팥에서 수분 제곱수량이 증가하게 되거든. 꼭 콩팥에 있던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콩팥이라고 하면은 오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폐물도 있고 물도 있는 건데 ADH가 작용하게 되면 항인 호르몬이 작동하게 되면은 여기 있던 물이 날아가는 거죠. 얘가 이제 우리 몸 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노폐물은 그대로 있게 물의 양만 줄어들게 되는 거고 맞을까? 그만큼의 물이 우리 몸 쪽으로 재흡수되는 거니까 우리 몸의 농도는 낮아지게 될 거야. 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농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혈전산탑이 낮아져서 다시 정상 혈전산탑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보냐면은 우리 몸의 혈전산탑을 물어볼 때도 있지만 오줌의 양이라든가 오줌의 산탑을 물어볼 때도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콩팥에서 봤을 때 둘 다 콩팥인 건데 콩팥에서 수분 지흡수량이 증가했을 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오줌 같은 경우에는 물의 양만 줄어들게 된 거니까 오줌 양 자체는 어떻게 됐어? 줄어든 거잖아. 물의 양이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오줌량 감소야. 그렇지?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됐는데? 노폐물은 그대로 있는데 물의 양만 줄어들었으니까 오줌 산탑은 오히려 증가한 거지. 맞을까? 오줌 산탑 증가다. 이걸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푸는 거야. 생각.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아니 반대로 물을 많이 마셨어. 그럼 우리 몸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겠네. 그럼 낮아졌으니까 높아져야 되겠네. 높여줘야 되는 거니까 ADH는 분비하면 안 되겠지? 그럼 ADH 분비 안 해. ADH 분비 안 하면은 콩팥에서 수분 제곱수 안 할 거야. 그럼 오줌으로 다 빠져나갈 거야. 그럼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반대로 오줌의 양은 증가하고 오줌 산탑은 감소하겠네.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오줌의 농도가 작을 거잖아.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전 산탑이 높아진다는 거지. 이해될까? 성아 이해될까? 이해하는 거지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밑에 이제 이런 그래프 같은 것들 봤을 때 지금 x축이 원인이고 y축이 결과인 거니까 왼쪽 봤을 때 혈전 산탑이 증가하게 되면 항이 호르몬 증가하는 거지. 왜? ADH가 늘어나야지 콩팥에서 수분 제곱수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항산성으로서 우리 몸의 농도를 낮춰주게 되거든. 오른쪽 거 봤을 때 물을 마시게 되면은 혈당 산탑이 낮아지네. 맞지? 오줌 생성량은 늘어나네. 어쩌다 물을 많이 마셨으니까 오줌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될 거잖아. 거기서 그걸 해주면 된다. 우리 138쪽에 가서 3번, 4번 두 개 해볼까? 거의 항상사 부분의 그래프 문제 나올 확률이 좀 높고
생각을 하는 생각. 여기는 자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외워서 풀면 절대 못 풀고. 같이 한번 볼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자료는 되게 많기 때문에 푸는 방법을 하는 거지. 외워서 푸는 거 절대 없고. 시사하고에 설정된 온도. 그럼 체온이겠네, 체온. 체온에 대한 항상성. 그 기억은 뭐 당연히 맞는 거고. 반대 시사하니까. 니은에서 열 발생량은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다. 구간 1은 어때?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랑 체온이랑 같네. 근데 구간 2 같은 경우에는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보다 체온이 낮잖아. 그럼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보다 체온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지금 체온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열 발생량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내가 지금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보다 체온이 낮아. 그럼 체온을 높여야 되는 거야, 낮춰야 되는 거야? 일단은 체온을 높여야 돼. 체온을 높이려면 열 발생량이 커져야 되는 거야, 작아져야 되는 거야? 커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간 2에서 1에서보다 많겠네, 그러면. 구간 2가 그거잖아. 지금 시상하부 설정된 온도보다 체온이 낮으니까 체온 높여야 되는데, 열 발생량이 높여야 되는데, 그럼 구간 1에서보다 높겠네. 구간 1은 지금 그냥 체온 항상 유지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열 발생량 별로 없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디귿은 어때? 피부 근처 혈관에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을 물어봤네. 구간 3이랑 구간 2. 그럼 구간 2에서는 체온이 낮아. 그럼 체온을 높여야 돼. 구간 3에서는 체온이 지금 높은 상태인 거지.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보다 체온이 높은 상태인 거니까 오히려 체온을 낮춰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3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체온 3, 아니 구간 3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시상하고 설정된 온도보다 높은 거니까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돼야 되는 거야, 이완돼야 되는 거야? 아 미안해. 확장돼야 되는 거야, 수축돼야 되는 거야? 체온을 낮춰야 되잖아. 체온을 낮추려면 확장돼야 돼, 수축돼야 돼? 체온을 낮추려면 그러니까 이완돼야 되는 거지, 혈관이. 왜? 그래야지 열 발산량이 늘어날 거잖아. 얘는 지금 체온을 낮춰야 되잖아. 3에서는 체온이 식상하고 설정된 온도보다 높으니까 체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거잖아.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체온을 낮춰야 돼. 체온 낮추려면은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돼야 돼. 왜? 그래야지 피부 근처의 혈관에 혈액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열이 많이 지나가는 거니까 열 발산량이 늘어날 거잖아. 그럼 3에서가 맞네. 3에서 확장되는데? 확장되면 단위 시간은 혈액량 많은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고. (4번은) 삼투압이네. X는 내어줄 수압이래. 그럼 얘 옥시토신은 아니잖아. 얘 항이율이야, 항이율. 항상 지금 X축이 원인, Y축이 결과라고 했어. 기억은 뭐야? 이거 맞잖아. 콩팥은 다리 시간과 수분 제압수량은 T1일 때가 안정상태일 때보다 많대. 그러면 지금 가해서 보는 거지. 안정상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금 전체 혈액량의 변화가 줄어들었다 보니까 ADH가 증가했어. 다시 전체 혈액량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ADH가 증가했어. 그럼 전체 혈액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혈액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혈액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물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잖아. 그럼 물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물을 다시 흡수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그 결과 ADH의 농도가 증가한 거야. 맞지? 그러면은 수분 제압수량은 지금 안정상태랑 T1이랑 비교했을 때 T1에서 지금 ADH 농도가 더 많네. 그럼 T1일 때가 안정상태일 때보다 많겠네. ADH 농도가 더 높잖아. 그럼 수분 제압수 많이 할 거잖아. 그 다음에 오줌 삼투압은 안정상태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T2는 혈장 삼투압이 높아져서 ADH 농도가 증가했네. 그럼 오줌 삼투압을 물어봤어. 그럼 T2일 때 같은 경우에는 ADH 농도가 높은 거니까 수분 제압수를 많이 하겠네. 그럼 수분 제압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반대로 오줌 삼투압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는 거지. 맞을까? T2에서는 ADH의 농도가 높으니까 ADH의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수분 제압수를 많이 했어. 수분 제압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혈장 삼투압은 낮아지는 거지만 오줌 삼투압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정 상태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은 게 아니라 T2일 때가 높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래서 하나하나 케이스를 외우는 게 아니라 꼭 그래프를 보고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여기 항상수까지 했으니까 거기 항상수 거기 145초까지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방어 적용은 이제 우리 내신 나가면서 기말고사 범위 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귀출픽이랑 자유스토리로 일단부터 개념도 설명할 거긴 한데 문제풀이 할 거니까 선생님이 그 숙제 올려주면 귀출픽이랑 자유스토리 거기까지 풀어오면 돼. 알겠지?